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32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가스공사도 미수금이 9조 원에 달하는 등 재무 구조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전기, 가스 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서민 물가를 고려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기만 전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다음 주 월요일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남발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연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양심이 마비된 지도자를 국민이 원치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사상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승리를 자신했고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간 신냉전은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신축 빌라로 세입자를 데려오면 중개인에게 주는 불법 리베이트가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분양가와 전세가, 리베이트 같은 은밀한 정보를 담은 업자들끼리의 전단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반도체 기술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인데 중국의 공장을 두는 국내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지난해 영업 손실 32조 6천억 원. 어디냐고요? 한국전력 얘기입니다. 사상 최악이죠. 작년 4분기에만 무려 1조 원 가까이 손실을 봤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만 전기요금을 3번이나 올려줬는데도 말이죠. 불과 2020년 한전의 영업이익은 4조 원에 달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마이너스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원가가 오르는데도 전기료를 올리지 않은 전 정부 탓일까요? 하지만 코로나 시기 모두가 어려운데 거기다 전기료까지 올리긴 쉽지 않았겠죠. 가스공사도 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자본 잠식에 빠져버렸습니다. 먼저 안병욱 기자가 첫 소식 전하겠습니다. 영업 손실 32조 6,034억 원. 지난해 한국전력이 낸 영업 손실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영업 손실 규모는 한 해 전보다 5배 넘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 영업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수입하는 국제 에너지 원료 가격이 치솟았지만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입해오는 가격보다 판매하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간극을 좁히지 못해가지고 적자폭이 발생을 한 거죠. 전력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도 손실을 키웠습니다. 한전은 전력 일부를 민간 발전사에서 사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을 받고 파는데 구입 비용이 1년 만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또 다른 에너지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8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억제로 미수금이 늘어나면서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이 500%로 치솟았습니다. 미수금은 앞으로 가스요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받아낼 돈으로 가스공사는 회계상 손실이 아닌 확실한 외상값, 즉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장부상으론 무려 2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난 이유입니다. 장부상 순이익의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하지만 올해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주주 배당을 유보해놓고 그 재무를 최대한 건전하게 좀 해가지고 천연가스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이렇게 기반을 다시 체력을 다시 만드는 거가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돼요.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내 고물가 상황이 맞물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 모두 재무구조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이처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한 번에 해결할 수준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 큰 폭으로 여러 차례 요금을 올리는 것뿐인데 이번 정부는 4월 요금 인상 계획을 미뤘죠. 어떤 정부든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기는 참 힘든가 봅니다. 이어서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4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각각 킬로와트 시당 6.9원, 5원, 7.4원으로 찔끔 인상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매 단가는 11.5% 올라 한전의 전기 판매 수익은 한 해 전보다 15.5% 증가한 66조 1,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용은 LNG와 석탄 등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56.2% 증가한 103조 7,7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에너지 연료 가격 상승을 국내 요금 인상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13.1원 인상했습니다. 한전이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제시한 올해 인상금 51.6원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4월에 예정됐던 2분기 추가 요금 인상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민심 악화를 고려하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큰 폭의 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요금 인상과 함께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업 손실이 이렇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사실은 시급합니다.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에너지 공기업들이 책임지고 에너지 전략, 수요 절감을 하는 그런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민심을 이유로 난방비 폭탄 돌리기를 하는 사이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 순항미사일 4발을 쏘는 훈련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올 들어 4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한미 공조를 파악해봤을 때 이런 상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적극적으로 날아온 건 없었다고 했죠. 그럼 북한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은 23일 새벽에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 부대에 해당 화력 구분대가 동원되었으며 기타 구분대들은 실사격 없이 갱도 진지들에서 화력복무 훈련을 진행해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2형 4발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사된 미사일들은 2,000km 거리를 약 2시간 50분 정도 비행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며 전했습니다. 특히 전략순항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핵무력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새해 첫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올해 4번째입니다. 매우 낮게 날아오기 때문에 탐지 식별이 어렵고 그리고 사거리도 장거리고 핵탄두를 탑재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까지도 포함해서 위협적인 무기인 것은 맞죠. 하지만 군은 북한이 훈련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찰 감시 자산이 파악한 것과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차이가 있다고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이 발사했다고 발표한 순항미사일이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 EEZ와 영역으로 날아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거짓 발표, 기만 작전에 무게가 쏠리면서 우리 군은 한미 공조로 수집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중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순항미사일 도발을 굳이 훈련이라고 강조한 건 펜타곤에서 진행된 한미연습을 의식한 걸 겁니다. 실제로 담화를 내고 한미연합훈련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발끈했거든요. 한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이 올 거라고 무겁게 경고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한미는 북한 핵 위협 억제를 위한 운용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공동 실행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올 2월에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인 TTX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습은 토론식으로 북한의 핵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적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공조에 발끈했습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TTX를 두고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 시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국방부 공동보도문에서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우방국의 핵을 사용한다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3일 킹스베이 기지에서 미국의 3대 핵 전력 중 하나인 전략 핵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처음으로 공동 방문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한미의 대응이라는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차원의 대응만 이루어지고 있지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이런 레토릭상의 강력한 어떤 대응을 무시하고 장외 메시지 대결까지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본회의 표결만 남은 거죠. 여야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한 국민의힘이 추천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키면서 본회의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16일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8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오는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합니다. 표결을 앞두고 대립이 극에 달한 가운데 여야의 충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체포동의안 보고 직후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이재봉 선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여당목 추천위원을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부결 처리했다고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해서 후보자를 올렸으면 그동안의 오래된 국회의 관행과 전통을 따라서 해줘야죠.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극우 성향 이재봉 후보자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관례를 왜 깨트리냐라고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이 이렇게 한쪽으로 애곡되고 또 정치 편향적인 것인지를 여야의 대치 속에 계획됐던 47건의 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오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며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사흘 앞둔 민주당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긴 하지만 표결 이후 추가 영장 청구가 이어지면 그럼 그때마다 부결을 시켜야 하나? 그러다 오히려 민심을 잃어 내년 총선에서 지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을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습니다.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장난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따라붙는 취재진은 작심한 듯 멈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제 주변에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거 이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사흘 앞두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았다며 내부 결속 다지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비명계인 조홍천 의원은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당대표한테 결단을 요구하자는 그룹이 하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것도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부결시킨 다음에 당대표 그만두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표결 이후 당내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 전당대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한 행사장에 모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김영삼 도서관에서 이 문민정부 3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곳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김기현, 안철수 후보도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 기념식에선 두 후보가 웃으며 손을 꼭 잡는 모습이었지만 이 장 외에선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안 후보는 도덕성을 강조했고요. 김 후보는 당내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며 공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총선은 어느 당이 더 개혁적인가, 어느 당이 더 정말 도덕적인가, 그 싸움입니다. 허무맹랑한 궤변을 가지고 계속 당내에서 분란 일으키시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땅 투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야당도 동참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김기현 후보 울산 땅 투기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 조사단 단장은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맡았는데요. 이 황 의원은 김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서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시절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지시한 혐의인데요. 민주당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요한 건 이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며 황 의원이 적임자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정의당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현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정의당이 최근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영장 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의당이 독자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통과를 강조했고요. 또 민주당 주장인 김건희 특검엔 당장은 동조하지 않는 대신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 또 여가부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입니다. 적 없이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은주 원내대표는 노랑봉투법을 발의하기도 했죠. 오늘 선관위가 후원금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의원은 누구던가요? 네, 모든 의원 중에 전체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대표적 친명계로 강성 초선 모임인 철험회 소속으로 대여 투쟁에도 앞장서 왔죠. 이런 선명성 덕분인지 모든 의원 중 가장 많은 액수인 3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와, 네. 또 국민의힘 내에서 1위는 전체 3위이기도 한 장제원 의원으로 3억 2천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장제원 의원 역시 대표적 친윤 인사로 윤 대통령과 기조를 맞춘 스피커 역할을 해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친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명계 의원이 후원금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후원금 상위권에 눈에 띄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 후원금 한도 3억 원을 모두 채운 의원이 28명인데 여당에서는 장제원 의원 외에 보시는 것처럼 정의용 의원, 박성중 의원, 이철규 의원 등 친윤들이 다수 포함이 됐고요. 이 외에도 박성민, 박수영, 윤한홍, 권성동 등 이 의원들, 친윤 의원들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후원금을 함께 보시면요. 정청래 의원, 박주민 의원, 우원식 의원 등 이재명 대표 비호에 앞장섰던 의원들 다수가 이렇게 모금 한도를 채운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후원금은 약 1억 4,800만 원이었는데요. 보궐선거로 단선돼서 그 한도 1억 5천만 원을 거의 채운 셈입니다. 그러네요. 친윤, 친명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소신 발언을 해왔던 의원들에게도 후원금이 몰렸습니다. 당내 대표적 비명계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전체 2위였고요. 또 여당 중진 윤상현 의원은 전체 5위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관 중 가장 늦게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재산까지 공개되며 이번 정부 1기 내각의 평균 재산이 나왔습니다. 국무위원 18명은 평균 41억 원의 재산을 가졌고 절반은 강남 3구에 집이 있었습니다.
신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억 원짜리 아파트와 부인 소유의 경기 평택임야를 포함해 4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가장 늦게 내각에 합류한 이 부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1기 국무위원들의 보유주택과 평균 재산이 취임 10개월 만에 집계됐습니다.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18명 중 9명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재력가는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이었습니다. 106억 4,300여만 원을 신고했는데 세계 최초 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팩 기술 등 보유한 특허 수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위는 85억 원을 신고한 한덕수 총리로 예금 재산만 3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국무위원은 10억 8천만 원을 신고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국무위원 평균 재산은 41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17억 원보다 많지만 부동산 급등이 주 원인이어서 단순 비교를 하긴 무리란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꼭 1년 전 오늘 우크라이나 도심 한복판에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러시아가 특수작전이라 칭한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죠. 1주년을 기해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차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러시아 정규군과 민간 용병단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최대 20만 명, 우크라이나 측 사상자는 10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특히 민간인 피해가 큰데 유엔에 따르면 민간인만 최소 8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3,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어린이만 봐도 매일 평균 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보고도 있죠. 전쟁이 목숨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사이 인구의 4분의 1이 급성 스트레스와 버티다 못해 찾은 약물 남용 등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먼저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습 사이렌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100m 깊이 지하철역으로의 대피는 이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Перші дні були самі тяжкі, тому що люди були дуже збентежені, злякані. Всі дуже переживали, нервували. 주요 기반 시설부터 병원과 유치원까지 러시아의 공격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곳을 잃은 아이들은 천막에서 원격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Ходимо тут сидимо по 2, по 3 часа десь так. Буває по час. А як холодно стало, недавно стало, ми не дуже сиділи, час максимум. 위험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은 약 800만 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선 최대 규모로 추산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크라이나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명가량이 심각한 정신적 장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합니다. I saw almost half of several hundred beds being occupied by military people and people on the front line who were hospitalized with acute and tragic anxiety, depression. 공격을 시작한 러시아의 국민도 오랜 전쟁에 지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е состояние, в принципе, поменялось, повысилась тревожность, непонятно, что будет с будущим. Это тоже очень пугает, потому что мы студенты. 수많은 젊은이는 강제 징집을 피하려고 고향을 탈출해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 아니라 국제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놀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내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과 이에 맞선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졌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인접한 강대국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살상 무기 대신 경제협력,
인도적 물자 차원에서 치중해 왔었는데 이젠 나토까지 한국의 군사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소련 붕괴로 냉전이 막을 내리면서 사라지는 듯했던 군비 경쟁과 진영 간 대립의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러시아와 정면 대결을 펼치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중국을 향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본격적인 신냉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 지원을 보내며 서방 세력의 구심점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re going to continue to have Ukraine's back as it defends itself.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던 유럽연합도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중립 노선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한 게 상징적입니다. And when Russia, our neighbor, attacked another neighbor, Ukraine, it was obvious that Finland will join NATO because that's the line, that's the only line that Russia wouldn't cross. 이에 맞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과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제재에 나선 미국과 EU에 반해 중국은 제재 동참을 거부하고 기존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서방을 향한 견제 수위를 높여왔고 푸틴 대통령이 핵 위협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坚如磐石，经受住了国际风云变幻的各种考验。去年底，两国元首举行视频会晤。 전쟁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며칠 전 경기 파주시 의원 15명 중 14명이 무더기로 유럽 출장을 떠나 외유성 논란이 일었었죠. 원래 의원들이 이런 출장을 가려면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MBN이 당시 회의록을 입수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아십니까? 시민들이 해외 출장의 필요성을 잘 모른다며 오히려 시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예산을 더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30일 경기 파주시 의회에서 공무국의 출장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월 20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파주시 의회 해외 출장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겁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목진영 자치행정위원장이 이번 출장의 목적과 세부 일정, 비용 등을 설명했는데 한 심사위원이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산으로 의원 14명과 의회 직원 5명이 열흘 동안 다녀올 수 있냐고 물은 겁니다. 목 위원장이 1인당 40만 원 정도의 경비를 의원들이 자부담하겠다고 대답하자 이 심사위원은 시민들은 무조건 토를 단다며 시민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짐승에 비유하며 우리나라가 없을 때 사고 관점에서 아직 탈피를 못했다며 어차피 갈 거 기분 좋게 갔다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잘 몰라서 해외 연수를 관광이라고 비판한다며 시민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사 내내 거친 표현이 오갔고 심지어 시민들이 심사위원회는 뭘 했느냐고 비판할까 봐 형식적으로 외유성 우려를 거론했다는 말까지 대놓고 합니다. 15명 중 14명이 동시에 떠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심사위원 9명 중 회의에 참석한 5명이 모두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MBN이 심사위원들을 확인해 보니 외부 인사 6명과 파주시 의회 의원 3명이었습니다. 외부 인사는 전 파주시 의원과 각종 지역단체 회장으로 채워졌습니다. 시민들은 철저히 검증해야 할 심사위원들이 오히려 시의원 편을 들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 모르면서 토를 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동안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 시의원 편들에서만 생각하고 시민들을 약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 같아가지고
앞서 이번 해외 연수를 비판했던 파주 지역 10개 시민단체는 연수에서 돌아와 작성할 보고서를 철저히 검증해 부실할 경우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업어치기를 하는 걸까요? 지난해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경찰에 넘기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청장 바로 아래에 있는 꽤 높은 위치인데 여기에 검사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안 그래도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나누는 챗GPT도 우리나라 검찰 권력이 제일 강하다고 답했다고 하죠.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긴커녕 검찰이 경찰 수사권을 통째로 장악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검찰 내 특수통으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부대변인 재직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정신임 본부장은 오는 27일부터 임기 2년 동안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전국의 수사경찰을 지휘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으로 경찰 책임 수사 역량 강화를 고려했다 밝혔고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지만 정부의 모든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입니까? 경찰을 한낱 검찰의 수하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무색해지는 것 같다는 우려부터 예견했던 일이라 놀랍지 않지만 향후 경찰 출신이 검찰총장 임명하는 날도 오겠지요라며 임명을 비꼬는 글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도 이 임사를 통해 경찰 조직을 흔들리는 꽃에 비유하며 수사 독립성을 지켜달라고 우회적으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임 본부장이 경찰국 신설 당시 혼란에 이어 또다시 술렁이는 경찰 조직을 어떻게 장악할지 첫 일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깡통 전세를 얻어 들어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길래 그렇게 속은 걸까 궁금하셨죠. 집값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다는 걸 중개인들이 모를 리 없었을 테니까요. MBN이 입수한 속칭 속지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가 연결고리였습니다. 임차인을 소개해주면 5천만 원을 준다는 식입니다. 결국 이 불법 리베이트가 전세 사기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킨 건데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을 보면 이 문제는 쏙 빠져 있습니다. 배준우, 최윤영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지난해 신축된 서울 화곡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른바 분양 속지입니다. 분양 속지란 중개사들에게 분양가와 매매가, 전세가와 리베이트 등 은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업자들끼리의 전단지입니다. 속지 속 전세 R50이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R은 매수자나 세입자를 데려오면 주는 수수료, 리베이트를 말합니다. 손님을 구해오면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건데 1R이 100만 원, 50R이면 중개 수수료에 덤으로 5천만 원을 더 준다는 겁니다. 전세금 4억 2,500만 원의 물건을 내놨는데 이 중 리베이트가 5천만 원이나 됩니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새로 지어 깨끗하긴 하지만 최근에 전셋값 하락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가까이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 상당수가 빈집입니다. 통으로 매매를 하려다가 이게 안 되고 다시 이제 전세 넣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중개사에게 은밀하게 밝힌 리베이트 금액은 전세가 하락에 맞춰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했습니다. 저희가 전세가를 낮추면서 R이 내려갔어요. R이 15개요. 매매는 20개고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연립주택. 3억 원짜리 전셋집이지만 세입자에게 2천만 원을 더 받아주면 리베이트로 200만 원을 준다고 소개합니다. 3억 2천에는 반타에 200이고 같은 매물인 거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최근엔 월세에서도 리베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한바탕 휩쓸고 갔지만 지금도 중개사들에겐 하루에도 수십 건의 리베이트 광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월세의 리베이트는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새로 지은 집을 사고 파는 분양은 중개행위가 아니지만 전세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은 중개행위여서 법에서 정한 수수료 이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오랜 관행. 이렇다 보니 악성 컨설팅 업자는 물론 일반 중개인들까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젊은 친구들, 한탄주의자들 가면을 써요. 애매한. 핸드폰도 뭐 본인 건지 아닌지 이런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토교통부조차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단속을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컨설팅을 하신다든가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공인중개사 업무 외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협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게 특히 이런 3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 이른바 빌라는 더 큰 문제입니다. 건축법에 허가만 받으면 돼 분양가 공개가 의무가 아닙니다. 분양가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 전세가에 알이 얼마나 붙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축 빌라의 분양 예정 가격 신고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지만 논의는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집계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건축된 다세대 주택 신축 빌라는 전국적으로 8,000동이 넘습니다.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정확하고 세심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양이 적은 사람은 1인분을 다 못 먹죠. 요즘처럼 물가가 오를 때 어차피 남길 1인분 값을 다 내는 것도 아깝습니다. 남들 눈엔 남은 게 적어 보이니 싸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인지 요즘 마트에서 반 그릇, 반 병만 파는 절반 제품이 인기입니다. 식당에서도 반인분, 0.5인분을 파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망원동에 있는 한 삼겹살 도시락 가게. 삼겹살 10점에 밥과 각종 반찬을 더한 1인분 가격이 7,000원입니다. 하지만 구성은 같고 양만 다른 도시락이 요즘 인기입니다. 0.5인분 도시락입니다. 가격은 1인분의 절반밖에 하지 않는데요. 이처럼 삼겹살 6점에 밥과 반찬까지 모두 나옵니다. 저도 평소 1인분을 다 먹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양이 많지 않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삼겹살을 막 한 그릇을 못 드시는 분들이 가볍게 저렴하게 밥을 빼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고기 6점만 먹고. 떡볶이와 순대를 반인분씩 판매하는 분식집도 있습니다. 이번에 1인분으로 먹으면 음식물도 남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물가에 씀씀이가 줄고 1인 가구가 늘면서 대형마트에서도 소용량 상품의 매출 신장세가 가파릅니다. 이 대형마트에서는 즉석밥이나 컵라면의 경우에도 작은 용기에 담긴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고 또 한 끼에 다 먹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초밥의 경우에도 이처럼 소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국에 또 버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작은 양으로 이렇게 팔면은 이게 혼자 사는 사람이 구매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편리하고. 집에서 혼자 음주를 즐기는 혼술족이 늘며 반병 크기의 와인도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먹거리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음식 낭비도 줄이고 먹을 만큼만 소비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 장가입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기술 수준의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이상의 기술은 중국에서 베껴갈 수 있기에 아예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건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죠. 먼저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우리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의 기술 수준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 차관은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 1년이 끝나는 10월 이후에 대해 반도체 수준의 한도를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working with those companies on the way forward there. So what will likely be is a cap on the levels that they can grow to in China.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 기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도 범위는 중국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It'll depend on what the Chinese are doing too, but we are in deep dialogue with the companies around that. 러먼도 상무장관도 앞으로 중국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기술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want the technology to improve their military capability. And export controls, narrowly defined, are designed to make sure they don't get these chips to improve their military capability. 미국이 반도체 기술 한도를 설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생산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져 기업과 정부의 대책 그리고 협상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 제한 조치를 따르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당근을 내걸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미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와 SK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겠죠. 보조금 좀 받으려다가 중국 시장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거든요.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오는 28일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50조 원 규모로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삼성전자와 SK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에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수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충칭과 다롄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와 개선이 불가능해집니다. 신규 공장 못 짓고요. 기존 공장도 장비 들어가는 것은 안 되겠죠. 캐파 확장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미국 보조금을 받고 중국 반도체 생산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다 상황 변화에 대응하라고 조언합니다. 미국과 협력하는 그런 거는 당연히 추진을 해가면서 중국은 미국에서 제한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중국과 최대한 하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 우리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 가동을 사실상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은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미국 보조금도 받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은 최대화하면서 또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고요. 하지만 미중 갈등이 더 고조되면서 자칫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도 빚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경제 뉴스를 쉽고 재밌게 그리고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경제기자 M 최은미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7급 공무원 대 현대차 생산직입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이색 투표 주제인데요. 정유기업 SOE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까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대기업들이 생산직 공개 채용을 예고하면서 시장이 들썩이자 직업으로 둘 중에 무엇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결과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3,500명 넘게 참여를 했는데요. 63대 36으로 현대차 생산직을 선택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공무원은 고용보장이 확실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서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선호되는 직업군이었거든요. 생산직은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던 직군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커뮤니티입니다. 대졸인데 생산직에 지원할 수 있냐는 글이 줄을 잇습니다. 대기업 대졸공채 수험서 1색인 서점 취업 코너에도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생산직 필기시험 수험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 달 사이 판매량은 321% 늘었습니다. 대졸이라면 SOE는 생산직이 아니라 엔지니어 직군, 현대자동차는 연구소 직군에 지원할 수 있지만 워낙 바늘구멍이다 보니 생산직이라도 마다 않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기업이 월급이나
인프라 같은 게 잘 구축되어 있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생산직인데? 그렇긴 한데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대기업 생산직이 좀 더 선호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많이 벌 때 확 벌어놔가지고 그렇게 모아두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그쪽 오히려? 네 저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연봉이나 복지 면에서는 간판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높은 관심의 기업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예전에는 초대졸까지 생산직으로 하셨죠. 대졸분들은 이제 연구나 아니면은 뭐 기술 쪽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하셨고 월급이 무조건 많은 건 아니에요. 뭐 야간 특근이나 아니면은 뭐 주말 특근 같은 거 하셨을 때 그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주길래 고스펙 대학생들까지 눈을 돌리고 공무원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생산직 신입사원 초봉이 5천만 원이고요. 16년 차 정도 되면 연봉이 1억 3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S-오일도 생산직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 수준이고요. 지난해에는 기본급의 1000%를 웃도는 성과급도 받았습니다. 이번엔 공무원 볼까요? 2021년 기준 9급 공무원 1호봉의 세전 월급은 168만 원, 7급은 19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세전 월급이고요. 이처럼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다 보니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쥐꼬리 월급 받으며 자아 실현하는 것보다 돈 많이 주는 단순 노동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로 매일경제와 한 채용 플랫폼이 2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선택에서 가장 우선하는 걸로 78%가 연봉을 꼽았습니다. 적성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직장 복지와 문화, 직장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 같은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자아 실현도 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씁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몸 건강 챙기는 분들 많았죠. 요즘은 정신을 챙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 대신 멘털 붕괴, 멘털 털린다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정신과를 찾는 이도 늘었고 일상에서 정신 건강, 멘털을 체크해주는 전문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오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50대 안미숙 씨는 코로나19 기간 적지 않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았는데 요즘 물가마저 크게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좀 마음 다지게 되고. 코로나19 이후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이전보다 10% 늘었는데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 심한 스트레스 등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치료 이전에 스스로 돌보는 멘털 케어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뇌파와 맥파를 통해 두뇌 건강과 스트레스를 분석해 주는데요. 저는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측정과 분석, 치유와 훈련까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나와 소방서와 관공서,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뭔가의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심리 상담이나 멘털 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접근성과 익명성이 장점입니다. 기업들이 조직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 현재 참여 기업만 100여 개에 달합니다. 서비스뿐 아니라 몸 건강이 아닌 정신 건강을 내세운 음료도 등장했습니다. 과거 각종 몸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음료가 줄줄이 등장했던 것처럼 앞으로 정신 건강을 앞세운 제품이 잇따라 등장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올해 세계 여성의 날 핵심 키워드는 공정과 포용입니다.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의미죠. MBN은 한국 사회 양성평등의 실태와 미비점을 연중 기획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우리의 양성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더 나아지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박유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양성평등 전문가와 함께 만 6세 아이들에게 색깔의 성별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분홍은 여자. 여자? 왜? 드레스나 발레리나 그거. 발레리나? 파란색. 파란색. 남자. 초록색. 초록색. 둘 다. 둘 다.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예쁘다와 씩씩하다, 강하다와 부드럽다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어떨까? 예쁘는 거? 예쁘다. 여자. 여자. 씩씩하다. 이건 남자. 이번에는 여러 장난감 중에 친구 생일 선물로 주고 싶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생일인 친구가 남자면 공룡이나 자동차 장난감을, 여자면 주방놀이 용품이나 인형을 주고 싶다고 꼽습니다. 장난감에 여자용, 남자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멋있는 거. 멋있는 거. 여자친구 장난감은 어떤 거야? 예쁘고 부드러운. 어린이들이 보는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동화 같은데 백설공주 공주 시리즈를 한번 보면은 다 가부장적인 여자 남자에 대한 구별과 그것이 이제 또 차별로 나중에 이어지거든요.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인 2014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이름부터 내용까지 대폭 바뀌면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법 취지부터 약자인 여성의 발전을 돕는다였다면 비로소 모든 영역에서 남녀를 동등하게 둬야 한다고 규정된 겁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국제 성평등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11위인 것도 있고 99위인 것도 있는데 어떤 걸 평가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차이가 꽤 커서 전체 순위보다는 세부 항목을 봐야 합니다. 두 지수 모두 여성의 기대 수명 같은 보건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순위를 끌어올렸을 뿐 경제활동은 115위를 하거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0%에 그치는 등 사회 정치 참여 부분은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양성평등 교육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처럼 초, 중, 고 일부 교과 시간에 교사 재량껏 가르칠 게 아니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공식 교육 과정으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차별적 인식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의 좀 천편일률적인 성폭력 예방 중심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전방위적인 성평등 교육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특히 어른들의 고정관념이 아이들에게 답습되지 않도록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지금의 자동차처럼 과거엔 말이 운송수단으로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실엔 말을 관리하는 관청, 사복시를 따로 뒀었죠. 일제강점기 등 혼란을 거치며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 사복시의 유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금님께서 행차하셨습니다요. 사극에서 종종 나오는 왕의 행차 장면, 반드시 이런 말이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왕이 타는 말과 수레는 중요한 만큼 따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바로 사복시입니다. 고려 말 처음 설치된 관청으로 수백 년을 이어오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졌는데 MBN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구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초 발견된 건물 주춧돌과 기단이 사복시의 유적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시 흔적이 발견된 터입니다. 발굴된 유적들은 보존 작업을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종로구는 구청 신청사 내 전시관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사복시를 100년 만에 다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림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에 맞춰서 이 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 건물의 형태가 유사하게 나온 경우. 또한 문화재청의 발굴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멈춰있던 신청사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일각에서 거칠고 원색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침공을 대비해 대만에 있는 미군수를 늘린다는 소식에 중국이 앞으로 핵탄두 1000개를 보유하겠다고 한 겁니다. 대만 문제는 한국에 아주 중요합니다. 대만의 몰락은 미국이 중국에 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북한이 또 남침을 꿈꿀 수도 있거든요. 베이징에서 윤석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선 대만의 군사력 증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만을 방문하고 돌아온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위원장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고 3차 대전을 방지하려면 대만의 완전 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올 하반기에 사상 처음으로 대만의 대대급 부대가 미국에 파견될 예정이며 대만 주둔 미군 병력도 현재의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安全议题上，台湾和美国也持续的加强军事交流。未来台湾也会更积极的跟美国以及民主伙伴合作，来因应威权主义的扩张和气候变迁等全球挑战。 중국의 반응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관변 언론인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SNS에 대만 해방전에 앞서 핵탄두 1000개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도 대만 문제에 간섭 말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一味推高两岸对立对抗，甚至不惜将台湾同胞置于危难境地。中国人民解放军将以行动说话，采取必要措施，坚决挫败任何台独分裂行径和外部势力干涉。 이런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관련 국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등의 가상 시나리오까지 난무하면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FA50 18대 우리 돈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할 FA50 초음속 경공격기는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성능을 개량한 버전으로 2026년에 첫 납품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장승준 매일경제 발행인과 박장희 중앙일보 발행인이 한국신문협회 새 부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장승준 신임 부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AI, 챗봇 등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신문에 미치는 영향을 회원사와 공유해 신문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겐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역경에 처한 이를 돕고 상사에게 할 말을 하고 도전을 시작할 때 등등 말이죠. 그런데 현대 모바일 사회에서는 이런 용기도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이가 많은가 봅니다. 어제 국회에서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거든요.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해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단톡방에 누구누구님이 나갔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지 않게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2년 전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 학교 폭력 논란 이후 여론이 비등하자 국회는 관련 법안을 줄줄이 그러니까 28건이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은 건 없습니다. 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지키며 납품일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또한 깜깜무소식이죠. 이 밖에도 국회 17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3,200건, 한 해 전 대비 약 1.5배, 2020년 말에 비해선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기엔 이 모든 것보다 채팅방 나가기 문제가 더 시급해 보였나 봅니다. 현재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유료로 적용하고 있는 카카오가 조만간 일반에서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국민과 가까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안 발의는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과 급한 건 구분할 줄 알아야죠. 혹 우리 의원님들 본인이 채팅방에서 몰래 나가기가 곤란해 이런 게 제일 급하다고 여긴 건 아니시겠죠? 설마 추가 연장 근무제, 학교폭력, 연금개혁 같은 건 머리가 아프니 기업에 압력을 가해 쉽게 바뀔 것 같은 법안부터 발의한 건 아니시겠죠.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민생 법안 뒷전, 선심성 법안만 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뉴스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가사에 도로남이란 노래가 있는데요. 내일 개막하는 프로축구 K리그의 주제가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얘긴지 전광열 기자 리포트로 확인하시죠. 출범 40주년을 맞은 프로축구 K리그 2023 시즌이 내일 8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개막전은 지난해 17년 만에 우승의 한을 풀었던 울산과 정상을 탈환하려는 전북의 맞대결입니다. 지난달 울산에서 전북으로 떠난 아마노의 이적 과정을 두고 돈 때문에 신의를 저버렸다는 뜻에서 내가 본 일본 선수 중 최악이라고 비판한 홍명보 감독과 유감이라고 맞받아친 아마노 때문에 두 팀의 대결엔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 선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할 건 없고요. 그 선수가 지난 해에 잘못된 행동을 저희는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모레 맞붙는 제주와 수원FC 분위기는 더 살벌합니다. 제주 남길 감독과의 불화설 끝에 수원FC로 이적한 윤빛가람은 남 감독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는 얘기에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글쎄요, 감독님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왜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란 유행가 가사를 떠올리게 하는 2023 K리그. 혈전을 예고한 설전 속에 첫 판부터 활활 타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유튜브 스타이자 파이터인 제이크 폴과 영국의 복싱 선수 토미 퓨리가 맞대결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싸움을 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당장에라도 한판 붙을 듯 험악한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이 장면을 까마득한 후배들의 재롱잔치 보듯 웃어넘기는 타이슨의 모습.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을 따라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이들 지역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의 많게는 20cm 이상, 경북 동해안을 따라서도 3에서 많게는 10cm가량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따라서 강원 영동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만 그 밖의 지역의 건조특보는 오히려 더 확대됐습니다. 오늘 충북과 전남, 영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추가 발효됐습니다.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모두 물러났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3도 보이겠고요. 일요일 아침에도 영하 3도 보이면서 오늘과 비교해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낮 동안 서울이 5도, 대전 6도 보이면서 오늘과 비교해 5도가량 크게 낮아지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광주가 영하 2도, 창원 영하 1도 등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대체로 10도를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으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는 차차 풀리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